예, 안녕하세요. 예,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랑 공공노조 보육집에서 준비한 보육교사를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강의를 진행할 권남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잘 들리시죠?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는 공공노조 보육지부랑 그리고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매칭 사업으로 준비한 거고요. 이번에 강의는 어,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잘 모르시는 산재에 관한 사안이에요. 산업재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산업재해에 인정받았다는 보육교사분들은 신문 기사에서도 별로 본 적 없고 뉴스에서도 별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상한 말이 많지 보육교사분들이 일하시면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제 보육교사분들이 산업재해에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공부 왜 하죠? 사실 공부한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알아가지고 내가 써먹으려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준비한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하나노동법률사무소에 있는 권남표 노무사고요.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좋거든요. 그 외에도 강의 신청하시면서 질문 주신 내용들 맨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시작하자마자 제 얼굴인데요. 예, 제가 이거 왜 올렸냐면요. 사실 저도 일하다가 크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보육교사분들 아이들 많이 들고 업었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안았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뭐 침구류나 도구 같은 거 준비하면서 허리도 많이 굽히시고 가끔 뭐 어떤 데는 화단 관리 시킨 데도 있어가지고 허리 쓰실 일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 허리 다치게 된 이유가 일하다가 허리 터진 거거든요. 속칭 우리 매일 많이 말하는 거 있죠. 허리 디스크라고요. 허리 디스크 걸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 허리 디스크를 걸린 게 보육교사분들이랑 같이 노동조합 일을 하다가 다쳤었던 건데요. 다쳤을 때 갑자기 다리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다친 거죠. 그런데 보육교사분 중에서 저랑 비슷한 사례가 또 산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산재를 인정받았고, 문제 저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는 왜 인정을 못 받았냐? 예,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왜 저는 인정 못 받았냐면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산재를 인정할 때, 몸을 많이 썼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보통 사무직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병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 즉 한국에서는 사무직이 허리 디스크에 걸리면은 이거는 본인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산재를 잘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분들은 허리 디스크로 마비가 왔을 때 산재 인정받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산재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다행히 지금 재활해가지고 지금 직장합체 119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노조에서 상병휴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하다가 다쳐서 생긴 질병, 즉 업무상 재해, 다른 말로는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노조에서 유급으로 한 달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산업재해랑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 아닌데 이런 걸 상병수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정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험 제도 중 하나거든요. 혹시 뭐 일하시다가 분명히 내가 이게 일하다 다친 거 아니고 그냥 정말 이거 내가 실수해서 다친 거든지 내가 몸이 이상해서 다친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생각해 보면은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지금 나라에서 상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여러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상병수당 이렇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거기 응원도 좀 보내주세요. 예, 이거는
갑자기 중간에 한번 드린 이야기고요. 저희가 하지만 오늘 드리려고 한 이야기는 상병수당 같이 업무 외 재해가 아니죠.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하는 동안에 아팠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업무상 재해가 아니어서. 왜 아니라고요? 허리를 굽히거나 폈거나 뒤틀거나 꺾거나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들은 특히 돌봄을 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더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금 허리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 교육도 하러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꽤 먼데 1시간 넘게 자동차도 타고 왔어요. 네, 그러면 강의 그 다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되게 혹시 이 중에서 들어보신 거 꽤 많죠? 보육교사 산업재해 다 아시는 이야기고 산업재해 신청 방법과 절차 이런 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라는 거는 약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뭐냐면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칭해가지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그러니까 입법되고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예, 전국에 보육교사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시더라도 유튜브에서 답을 할 수가 없으시죠? 네, 이거 댓글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여튼 이거 두 개 합치면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3만 6천 명 정도가 보육교사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남성 보육교사는 0.5%에 불과하고요. 여성 보육교사는 99.5%로 23만 4천 명을 넘어요. 근데 이게 생뚱맞게 왜 갑자기 남성 보육교사랑 여성 보육교사가 따로따로 적었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는데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사실 1950년도에 입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되게 웃기죠? 제도도 예, 신현정 선생님 25만 명 적어주셨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약 25명 정도 있는데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최초에 입법돼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입법된 1950년도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보셨나요? 병원이나 그래요. 우리 산책 나가면은 운동기구들 있죠. 운동기구들 잘 보시면은 거기 있는 어떤 근육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근육이 쓰인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도 다 남성이고요. 병원 가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상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 남성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재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남성을 기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여성 노동자들이 훨씬 더 같은 항병을 겪고 있는데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사실 뭉쳐가지고 우리 보육교사들은 이렇게 일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신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부터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이 제도의 근간입니다. 이 법의 2조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음표 되어 있죠. 예, 저도 읽으면서 정말 어려워요. 그냥 크게 말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무슨 뜻이냐면은 일하다가 아픈 노동자가 빨리 치료받고 산재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렇게까지 아픈 재해 노동자가 빨리 치료를 받아가지고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길고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적혀 있을까요? 예, 나름 이 엄밀한 단어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사실 산업재해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거는 업무상재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하다가 아프면은 빨리 치료받고 얼른 나아가지고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찾도록 하는 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육교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보육교사 일하다가 다치면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빨리 쉬도록 해야 되는 거고, 빨리 나으려면 빨리 쉬어야죠. 빨리 안 쉬면은 병이 더 악화되기 일쑤니까요. 빨리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 게 조금 더 심하게 가지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 방금 앞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굳이 이렇게 쭉 나누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좀 단어 좀 피곤하죠? 무과실 책임주의 들어보셨나요? 과실 책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가다가 실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어깨로 툭 쳤는데 그 사람 크게 다치면은 내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고의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못 보고 쌍방 과실이 아닌 한.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요. 이 무과실 책임주의가 뭐냐면,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은 실수를 했더라도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즉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 원칙은 이 뒤에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과실 책임주의랑 연결이 돼요. 우리 일터에서 뒤에 사례로 설명드리겠지만, 일터에서 내 실수로 다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터에서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내 실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 보고 지나가면 안 다치는데.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가지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든, 아니면은 가다가 그냥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 좀 풀어주다가 허리를 삐끗하든, 어떤 식이든 간에 일하다가 다쳤으면은 책임진다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그러면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무과실 책임주의 하려면은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보상받으면은 이건 무과실 책임주의랑 나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게 이 두 번 적혀있는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의 원칙이거든요. 실제로 임금명세서 다 받으시죠, 지금은? 예, 올해 초부터 그 근로기준법 개정돼가지고 임금명세서 받아보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은 산재보험료는 우리 보육교사나 노동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하다 다친 거니까 국가에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정률보상은 아프고 힘들어서 일 못한 만큼 비례해가지고 한다는 거가 무조건 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보상 원리랑 정률보상 방식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예, 좀 보기 좋게 표를 준비해봤어요. 보시면은 왼쪽에 보험 가입자, 즉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한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 납부하죠? 예, 산재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수급권자 적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육교사들이거든요. 일하다가 다쳐서 재근로자가 되든, 아니면 혹시 슬픈 일이지만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이든, 이런 재근로자 유족들은 어떤 식으로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요. 사회보험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재보험은 수급권자인 재근로자가 청구를 하고 그 아래 적혀있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그 광산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은 그 폐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광산에서 오래 일했으면 누구든지 폐병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걸린 모든 폐병을 앓고 있는 그 광산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청구가 있어야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요, 보육교사가 일하다가 아프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와가지고 아유 아프시죠? 이제 뭐 아프시니까 빨리 보험급여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실비보험도 똑같죠. 보통 이런 보험들은 다 청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산업재로 인정받았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분들 1인 사업장은 없겠죠. 최소한 가정어린이집도 한 4분 이상 일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장이든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운용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보육교사분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없을 건데,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장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가입 안 하면은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되고,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해가지고 징수하고, 혹시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안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요. 그렇더라도 산재를 입은 보육교사는 산재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해서 산업재로 인정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의 5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프고 나면 아파가지고 산재 인정받으면은 보상을 받거든요. 그 받는 보상금의 50%를 사업자는 또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보육교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시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상 못 받나요? 이거는 해결되셨죠? 해결 안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다가 다쳤으면은 산재 청구를 해가지고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택배 노동자 같은 분들은 과거에는 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이어가지고 보상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는 의무 가입 대상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보육교사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만, 주변에 혹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지인분들이 있는데 지인분들이 일하다가 다쳤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냐고. 가입 안 되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으니까 노무사나 아니면은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에다가 상담 받아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받는 이유 뭐죠? 알리기 위한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실수로 사고가 났으면 보상 못 받나요? 이것도 좀 해결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게 무과실 책임주의인데요. 내 실수로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는 것이 산재법의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무과실 책임주의. 이거 왜 계속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라고 해가지고 충분한 원인과 결과로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무조건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 아래 적혀있는 것처럼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래 적혀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는 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많죠. 가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힌 게 실수가 아닌가요? 하여튼 부딪힐 수 있죠. 정말 아이들 만나면 부쩍부쩍 거릴 때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이 있는 상자 이렇게 내려놓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건 실수더라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재보험법이 계속 우리한테 아플 때 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최초부터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1950년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1964년도부터 산재보험제도가 한국에서 시행이 됐고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최초의 산재보험법은 대규모 광업시설 혹은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됐었고요. 이 당시에는 산재보험 신청하려면은 11일 이상을 요양기간이 요구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단서에 너는
11일 이상 쉬는 걸로 인정받아야지만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남성이었죠. 당시에는 돌봄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81년도에 조금씩 요건이 완화되면서 일하다가 다친 거를 국가가 보상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들이 이제 사회에 팽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81년에는 4일만 넘게 요양기간이 인정되면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인 게요. 11일 이상이면 전치 한 2주 나와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4일 이상이어가지고 일하다가 칼에 베이기만 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칼에 베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은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칼에 베어가지고 출근 못하면은 출근 못한 날에 대해가지고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지금은 뭐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다 노동조합 의무가입 아니죠. 제 노동조합 의무가입이라고 제 마음속에 발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노동조합 아니고요. 산재보험법은 지금 의무가입을 다 하고 있죠. 이것도 최초부터 그랬던 거 아니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계속 산재보험법 적용을 범위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현재 97년도에 이르러서야 산재보험법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말씀드린 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언제 뉴스더라? 21년 7월인가 뉴스였던 것 같거든요. 돌봄 노동자들이 대놓고 산재를 잘 인정받지 못한다는 신문기사가 한겨레에서 나왔어요. 네, 이 아래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한해 산재 판정 사례를 보니까 남성이 81%, 그러니까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사람의 81%가 남성이고 19%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1대1이잖아요. 물론 일하는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남성들은 산재를 인정을 많이 받고 여성들은 굉장히 조금밖에 산재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2015년도에는 남성 산재 인정률은 46.8%고 여성은 36.5%였는데 2020년에는 조금 여성이 많이 올라왔죠. 이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이 신문 기사에서 말하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최초로 돌봄 노동자들이 당신들도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돌봄 노동을 사실상 그 노동자로 잘 봐주지 않았던 관행이 조금씩 바뀌어온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보육교사들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는 여성 노동자들의 그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5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육교사만이 아니고요. 그 보건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산재를 인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즉 쉬운 일로 인정받았던 여성들이 주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이 고된 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질병판정위원회 뭐냐면은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성들의 노동도 귀한 노동이고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해야 된다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질병판정위원회에 일하는 그 위원들이 의사, 노무사, 변호사 이렇게 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한 600명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 70명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지만 여성이 하는 노동을 경험하지 못한 위원들이 약 8, 90%가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판정하는데도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산재 인정받고 어떻게 아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보육교사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비율이 1000명 중에 2명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육교사 25만 명 중에서 약 0.2%만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하다가 아픈 사람들, 선생님들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아프신 분들 안 계신가요? 한 분쯤 계실걸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정말 다행이죠. 안 아픈 게 최고고요. 근데 보통 어떤 어린이집이나 어떠한 그 공동체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아픈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을 텐데,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0.2%라는 거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구의 모든 보육교사 중에서 2명만 산재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해 1000명이나 되나요? 안 되죠? 안 될 것 같. 동해 되나요? 예, 여튼 정말 소수의 보육교사만이 산재라고, 나의 질병이 산재라고 인식하고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산재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오셨는데요. 근데 이 1000명 중에 2명도 인정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이런 사례들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재 사례들 이런 거더라고요. 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 찔리고 베이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끼이는 경우, 뭐 맞는 경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겪은 일이시죠. 뭐 정말 뭐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원아들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망 같은데 걸리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막 시끌시끌한 가운데 뭐 낮은 책상에 부딪히거나, 뭐 문턱에 벽에 부딪힐 일 없겠죠. 예,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그 행사 도구, 행사 준비 같은 거 하다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는 사례는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 3,000건의 그 보육교사들 산재 인정 사례 중에서 넘어짐 사고가 34.4%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및 이 보고 연구조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넘어짐 사고가 제일 많다라고 나오고요. 부딪힘 사고가 제일 많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고는 어린이집 안에서 끝도 없이 있는데, 산재 신청한 거는 지금 이게 몇 년이냐면요. 약 10년 동안 사례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약 1000건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이만큼 정말 소수의 보육교사들만이 자신들이 일하다가 난 사고들을 산재로 산재로 생각하고 신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예,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잘리거나 베이거나 뭐 이상운동에 접촉하거나 떨어지거나 체육행사 등에 사고 나거나 끼거나 물체에 맞거나 이런 것들 다 산재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뇌심혈관계 질환도 산재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일단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산재에 발생하는 원인이죠. 이 원인으로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고들로 발생하는 질환들은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근골격계 질환 뭔지 아시죠? 뭐 무릎 관절 쑤시고, 아니면은 뭐 허리가 아프고, 어깨 잘 안 돌아가고, 손목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맨날 손목 보호대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어린이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인정 사례의 약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적혀져 있는데, 2013년 동안 2018년도까지 330건 중 인정 사례 330건 중에서 약 91.7%가 이러한 그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하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보육교사가 산재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프시면은 이것이 산재인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률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게 91.7%는 그러니까 전체 산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근골격계 질환이 더 인정받는 사례가 점점 높아졌다는 가장 단적인 예는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에는 보육교사가 신청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100% 인정했어요.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이게 뭐 코로나로 보육교사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거 노동조합에서 되게 알려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반면 근골격계 질환 이외의 질환은 인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산업재해에 대해 인식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더 많이 해서 인정률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을 앓으면은 산재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튼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봄 보육교사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프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심의 현황이에요. 이 심의 현황은 지금 근골격계는 오른쪽에 있는 게 근골격계고요. 오른쪽 근골격계 보이시죠? 서울질병판정위원회 2018년에 4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 1건 신청했는데 100% 인정됐고요. 빈 건수가 너무 적긴 하죠. 건수 적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보육교사들이 신청 별로 안 한다고요. 1000명 중에 2명이 신청하는 그 정도여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왼쪽 표 보시면은 이게 서울에서만 있는 사례인데 약 8년 동안 112건만이 질병판정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여튼 이 건수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사고가 아니고 질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걷다가 넘어져서 몸이 찢어지거나 다쳤으면은 그냥 사고기 때문에 이 질병판정위원회까지 가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사망하면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요. 이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이 업무상 사고는 앞에 말씀드린 넘어짐, 배임, 떨어짐, 맞음 이런 것들이 업무상 사고이고요. 업무상 질병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퇴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아니면은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허리 관절 이런 관절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들과 정신 질환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퇴근제에는 뒤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등 결함에 따른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 시간 중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사고, 이거 모두 업무상 사고로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출퇴근 사고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출퇴근 중 사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러 가다가 정말 흔치 않은 사례지만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 이건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거고요. 이 출퇴근 중 사고는 다만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던 코스를 벗어나지 않아야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일터에서 일하던 공간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도 아닌데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돼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좀 사례들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보육교사가 산재 인정받은 사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고라고 적혀져 있죠. 위에 보시나요? 업무상 사고 대표 사례라고 적혀져 있죠. 사고는 뭐죠?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악소리 나고 그 사고가 있었던 거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하자마자 거의 2, 3주 안에 업무상 재해가 맞다, 그러니까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인정받은 사례들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례였냐면요, 어린이집에서 급식 맞춘 다음에 쟁반 들고 주방으로 가다가, 근데 영화들이 막 자기 애들 막 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전문을 이렇게 설치해 둔 거죠. 근데 안전문에 발이 닿은 순간 미끄러져가지고 안경 벗겨지고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셨대요. 진짜 심하게 다치셨는데 이분은 당연히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받았습니다. 신청하자마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어떤 보상이 오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이분은
사례 보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뛰어 들어가다가 교실 안에서 다리가 꼬이셨어요. 근데 꼬인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 하루 종일 울고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정신없다가 화장실 정말 힘들게 애들 잠든 틈에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뱃속이 되게 안 좋으셨던 거여가지고 화장실에 조금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급하게 갔다가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애기가 울음소리 나가지고 급한 마음에 뛰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급해가지고 자기가 준비 제대로 안 해서 뛰어가다가 다친 건데 이게 산업재해가 되냐? 될까요? 예,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다가 아이들 향해서 안 넘어지려고 몸을 틀어가지고 무릎을 찧어서 무릎 관절이 파열되셨는데 이분도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이분이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기간 200일인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 산재 인정받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이들 생일 행사 준비하면서 애가 쇼핑카트 놀다가 보육교사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상은 내가 아이한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아이한테 보상받을 게 아니죠. 일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분은 그 허리부터 골반 다리 끝까지라고 해가지고 그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오셔가지고 제 정확히 며칠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몇 주 동안 움직이시지도 못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산재로 인정받아가지고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린이집 발표 행사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례는 뭐냐면은 어린이집 발표회는 행사 어디서 하죠? 어린이집 밖에서 하죠. 발표회 시간은 언제 하죠? 보통 업무 시간 내에 안 하고 업무 시간 외에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업무 공간 외이고 업무 시간 외인데 거기다가 이분은 원래 무릎이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릎이 안 좋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병원에 우리들이 가가지고 건강보험 통해가지고 그 치료 받으면은 계속 의무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재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해봤는데 보니까 이미 의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좌측 무릎 연골이 안 좋았다는. 그러니까 늘 일하면서 이미 아프셨던 거죠. 근데 그런데도 이분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산재는 반드시 그 질병을 발병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질환을 더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분은 어린이집 발표 행사에 가가지고 무릎 구부렸다 폈다 가면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은 연골 파열까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은 그날 촬영하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움직일 수 없어 봤더니 긴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수술을 했고요. 하지만 발병은 아니고 원래부터 그 증상이 있었는데도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가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악화돼도 산재 인정받는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원아들 수업지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뭐 어린이집에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고 이런 사례 간간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커터칼로 작업하다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베었는데 이것 역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사례 정말 급하게 막 읽었는데 이 급하게 읽은 이유가 뭐니? 이 다음 걸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사고는 지금 하나 업무 공간과 업무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래 앓고 있었던 병이더라도 사고 등이 있어서 사건이 있었으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악화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는 건데 문제는 어려운 건 이 질병이거든요. 질병은 되게 오랫동안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건데 이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과로사 하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그 내가 뭐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닌데 그냥 보육교사로 벌써 5년 넘게 일했더니 무릎이 아프더라. 이러면 산재로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왜 잠깐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5년 이상 보육교사가 일하다가 무릎이 상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 5년 넘게 일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산재 신청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육집에 일단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무상 질병은 이렇게 길게 적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예,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업무상 질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58세의 보육교사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퇴행성으로 허리가 아프신 줄 알았대요. 뭐 보육교사로 일한 기간이 제가 죄송해요. 이분은 몇 년 일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년 가까이 일하셨을 거예요. 일하시다가 영화들 봐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그러니까 2021년 10월, 2020년 10월 초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대요. 이게 아이들 안아주다가 아픈 게 아니고요. 그냥 집에 가서 쉬다가 조금씩 집에 가서 쉬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씩 통증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러다가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어린이집을 퇴사하신 거죠. 예, 일 못하면 그만두라고 하는 사례 되게 흔한 사례잖아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그냥 사이스 쓰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보고 주변에 지인들 알아보고 하니까 그거 산업재해일 수 있대더라 라는 이야기 듣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셨죠. 예, 이분 산업재해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장기간 동안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장기간 동안 일을 했다는 걸 장기간 동안 일을 한 거를 입증한 동시에 그 허리를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는지 횟수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산업재해라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58세면 우리들 퇴행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분이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었다면 60세, 70세까지도 허리에 통증 없이 사셨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아픈 거는 몸을 혹사시켜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평가 인정하는데 그동안 계속 야근하면서 어깨 계속 쓰고, 어깨 쓰면서 어떤 거 많이 하시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계속 가위질 한다든지 풀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위에다가 높은 데다가 뭐 달았다가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어깨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안아주고 환경 정리하다가 집에 갔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죠.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래요. 근데 32세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현재 인정받게 된 거는 이 3개월 동안 평가 인증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과로를 했다는 거 입증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입증은 당연히 원장도 인정했고 주변인 동료 교사들도 인정한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깨를 많이 썼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임에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거죠. 젊은 나이인데 어깨가 아프려면은 그만큼 격하게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일 안 했으면 안 아플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사례인데요. 이건 좀 슬픈 사례인데, 57세 그 보육교사분이 사과 따기 체험 행사로 새벽부터 나갔다가 저녁 늦게 어린이집 돌아왔다가 잠깐 쉬었는데 어지럽다고 이 현기증을 호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19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뇌출혈로 사망하신 사례입니다. 그 뇌출혈 발생의 이유로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그 당일에 과로를 한 것도 굉장히 유효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과로를 최대한 안 하셔서 아프시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라도 그 누군가 사망하시면은 그 업무상 질병으로서 보육교사가 뇌심혈관계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인정받은 그 질환들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골격계 질환은 뭐 허리, 뭐 어깨, 팔꿈치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무릎은 제가 깜빡하고 못 적었네요. 무릎도 굉장히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정신과 질환도 적응장애, 공황장애, 주요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은 제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거는 50분까지 쉴 거고요. 그리고 강의는 약 8시 20분이나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50분 돼가지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그 8시 반까지는 안 하고 그 전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오늘 일하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죠?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산재 신청하신 분들, 신청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산재를 신청하려고 고민하시는 분이던가요? 예, 누구시든 지금 앞에는 산재 사례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산재 신청하면 뭐가 좋나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질환 사례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은 어떠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보상이 뭐죠? 예,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오는 거잖아요.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돈을 줘요. 쉴 수 있게 해드리고요. 왜 쉴 수 있게 해드리죠? 신속하게 사회 복귀하려면은 아플 때 빨리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산재보험 인정받으면은 저희 건강보험에서 처리 안 해줘요.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산재보험으로 모으는 기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 있는 거여서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를 인정받으면은 건강보험에서는 병원비만 주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더 많이 줍니다. 왜 인정받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여기 막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적혀져 있죠? 처음 보시는 것들도 많고요. 일단 이 급여라는 게 보상급여라는 거고요. 보상급여를 지급한다는 건데, 이 보상급여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요양급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요양급여는 통상 병원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휴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휴업급여는 생활비. 왜냐면 아프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 일 못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장애급여는 산재로 몸을 다쳤는데 치유가 완료됐어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더 나아질 게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태로를 여기서는 치유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치유가 됐음에도 질병을 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장애가 남는 거잖아요. 그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장애급여고요. 간병급여는 마찬가지로 치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간병급여를 줍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유족에게 해주는 것들이고요. 유족급여도 생각해보시면 간단하죠. 내가 가장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의 가족이 나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죽음으로써 가족 혹은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들은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보상해주는 것이 유족급여이고요.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휴업급여를 계속 줬는데도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됐는데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치유가 다 됐다는 건 더 이상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여전히 일할 수 없어서 주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고요. 그 외에 장애비는 말 그대로 돌아가셨을 때 그에 대한 장례비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맨 마지막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급여와 훈련 등을 보상하는 훈련들을 해주는 것을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종류 8가지나 있어요. 이거 각각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요양급여라는 게 산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산재가 발생하면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치료비가 필요하겠죠. 병원 가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아파서 진찰받고 검사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수술받고, 그리고 혹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하고, 입원했는데 누군가 나를 간병해야 된다면 간병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송비까지 이 모든 걸 주는 것이 요양급여고요. 이 요양급여는 다만
그러니까 4일이 넘는 요양 기간이 진단서에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진단서에 당신이 치료 다 되려면 4일 이상 입원해야 된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급여는 쓴 만큼만 줍니다. 그 이상 절대 안 줘요. 예, 이런 부정수급 하시는 분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병원비 나온 만큼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이것이 요양급여로서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면은 요양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치료받기 위한 기간 동안에 수술비, 입원비 등등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은 우리 가족 생계는 어떻게 하고 내 지난달 카드값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요양 중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은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예, 상한선이 있는데 보육교사가 상한선에 닿을 리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즉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다? 평균 임금의 70%다. 이 평균 임금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이 지금 임금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자체 수당 등은 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 차원으로 좀 더 돈 더 준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보육교사가 일하다가 아프더라도 휴업급여는 그 지자체 수당을 제외한 원장이 준 월급의 70%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보육교사들이 힘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더 강하게 요구하면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급여는 흔하진 않을 텐데 왜냐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는 치유 이후에도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치유는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 장애가 남으면은 장애보상연금이나 장애보상 일시금을 재해 발생한 재해 근로자, 이거 피재자라고도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피재자라는 말을 할 뻔했는데요. 그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연금과 재해보상 일시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급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 후에도 여전히 낫지 않는 상태인데 간병이 계속 필요하면은 뭐 상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41,000원씩 지급해주고요. 그리고 수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27,000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그거 외에 유족급여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유족급여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산재 발생했는데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급여를 주냐? 예, 배우자가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유족급여는 그들이 가족관계 유지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 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약간 복잡한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은 없지만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따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그분들은 유족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 뭐 복잡하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장의비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하는 게 장의비고요. 이 장의비는 혹시라도 그 재해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그 장례를 책임진 분에게 이 장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요양기간이 끝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제도예요. 예,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업 재활급여란 재해 노동자가 취업을 위해서 재활하는 경우, 그리고 그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저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 즉 앞서 말씀드린 8가지 급여 있잖아요. 뭐 뭔지 기억나시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이런 8가지 보상으로서의 급여들은 양도할 수가 없어요. 수급권자는 무조건 자기 통장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압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태아가 만약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태아가 태어난 날부터 수급권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약간 상식처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거에는 업무상 일하다가 뭐 유해 물질들에 노출돼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장애가 생기거나 뭐 유산하거나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이게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반올림이란 단체에서 그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은 태아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장애 등, 태아의 장애 등에 대해서까지 보상의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조금 더 많은 질병들을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챙겨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건 가끔 물어보시는 건데, 산재가요, 산재 지정병원이 있고요, 산재 비지정병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신네 병원들은 산재가 발생하면은 관련해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하는 병원을 지정해 준 거거든요. 이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나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산재 비지정병원은 산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단이랑 일 처리하는데 잘 도움을 못 줘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세 번째 거 비지정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 일단 지정병원이든 비지정병원이든 어디서든 가가지고 산재 발생했다고 하고 가가지고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도 받아요. 근데 치료를 이제 한 달 정도 받다 보니까 산재라는 걸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산재를 신청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산재를 인정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산재 지정병원에 가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산재 인정받은 다음부터는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산재다 싶으면 산재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산재 지정병원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근로복지공단 산재 지정병원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지정병원 가가지고 진료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업주들은 가끔 공상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주가 보상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상을 받으면은 이후에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그 보상받는 돈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상 처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추가로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아까 기억나세요? 산재 인정받으면 휴업급여는 원래 받던 월급의 7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친 이유가 누가 봐도 회사 때문이야. 그러면은 그 나머지 30% 못 받는 거 억울하잖아요. 이 30% 등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재를 인정받으면은, 산재는 일단 급하고 치료비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거지만, 산재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본 게 더 많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청구하려면 공상 처리 안 하셔야 돼요.
예, 공상 처리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에 드디어 정신과 질환과 산업재 나왔는데요. 그 2019년부터 지금 회사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동료 교사나 원장이 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학부모와의 관계나 사실 원아들과는 뭐 거의 그럴 리 없겠죠. 학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는 산재 인정 못 받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감정노동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냐, 실제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감정노동 하면은 우리 감정노동 누구한테 하죠? 예,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죠? 이 감정노동에 대해 가지고 보육집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뭐 보도자료를 내든 아니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보육교사들을 감정노동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때 그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육사업 안내에다가 그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쉽게 해놔가지고 문제지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학부모들에게 많은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할 수 있는 가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마치 보육교사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힘든 일들만이 아니고 죄송해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와 관련된 일들을 다 보육교사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육교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만 드자비하게 되고, 원장도 그 탓을 보육교사에게 돌리고, 동료 교사들도 나도 모르게 이게 좀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극심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학부모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2019년 7월에 직장내 괴롭힘 입법되기 전에 사실은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육교사들을 감정노동자로 봐서 만약에 고객인 학부모 등이 보육교사에게 갑질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원장이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이 보육교사 교육을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건데요. 갑질하는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럼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보호 조치는 휴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은 집에 돌려보내서 쉬게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끝없이 갑질을 하는 학부모들이 가끔 있죠. 정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법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이제 자기 아이를 볼모로 보육교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육아정책연구원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육교사는 사실은 신체적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피로감도 겪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정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랑 서비스 지원 강화만이 아니고 이후에 보상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 앞서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고, 산재로 인정받는 이유는 학부모 혹은 직장에서의 원장과의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더 적극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엄격하게 원장이나 학부모들의 괴롭힘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는 보육교사의 이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받는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 CCTV랑 관련된 사례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학부모가 갑자기 어린이집에 찾아온 거예요. 교사가 우리 애 폭행했다고요. 그러면 CCTV 공개하라고 하고, 근데 CCTV 공개하라고 그러면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상은 CCTV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냥 보여주고 말자 이러면서 CCTV 공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육교사도 CCTV를 공개를 했죠. 공개했는데 나왔겠어요? 당연히 폭행을 안 했으니까 안 나왔죠. 그 다음에도 학부모는 이제 맨날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CCTV 열람하고 막 욕하고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뭐 근거도 없이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여긴 적혀있지 않은데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보육 관련 부서에 가가지고도 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했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진짜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 CCTV 막 다 쳐다보고 다 찾아보고 다 공범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보육교사, 특히 이 사람은 이미 한번 어떠한 학부모로부터 이제 주홍글씨 낙인을 찍힌 사람이잖아요. 계속 쫓아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랑 너무 고통이 심해져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병원에 갔고, 그 다음부터는 CCTV 모형만 봐도 이제 약간 몸이 반응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 받았거든요. 이거 당연히 산재 인정 받아야겠죠. 혹시 이거 산재 인정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만큼 CCTV를 통해 가지고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게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CCTV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감시하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CCTV가 사실 이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 우리들이 모두 좀 알고 보육교사 CCTV 없앤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임에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다른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씻으러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학부모는 그 보육교사한테 그랬대요. 아이 안전사고 맞다고, 아이 뭐 괜찮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들어왔나봐요. 이제 좀 안 좋은 사례죠. 갑자기 학부모가 욕설하고 폭언하면서 경찰 신고하고 구청 제보하고 뭐 1인 시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보육교사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서 그 학부모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했더니 그 이후에 경찰에 또 신고하고 제가 인정했다라고 하면 구청에 제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이 보육교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이 보육교사분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 분이었으면 사직서 반려하니까 사직서 반려를 받고서 또 안 나간 게 아니고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니는데 그 아이의 학부모 있잖아요. 학부모가 이제 또 계속 찾아오는 거죠. 이분 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는 그 학부모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분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으셨어요. 이 학부모의 갑질이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물론 이분이 노동조합이랑 이렇게 있었으면 사직서 반려되기 전에 이미 먼저 그만두고서 정신건강 챙기면서 좀 쉬셨을 건데, 이제 그걸 못했던 건 이제 원장이 전혀 이 보육교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집만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여튼 이분 지금 뭐 건강히 잘 살고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정확히 그 사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부모와의 이 사례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작에 이 학부모의 갑질을 고객의 갑질로 판단해가지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상 보육교사를 감정노동자로서 보호했으면 이 정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주안점인 것 같아요. 참 이런 경우 사실 많잖아요. 어떤 실수로 학부모랑 너무 트러블이 심해지면은 보통 어린이집 그만두고 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직서도 반려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던 사례인데요. 예, 힘드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사례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학부모와의 사례가 아니죠. 여기 누구죠? 예, 원장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고작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2개월 동안 일하기 전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어떤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분인데, 이 어떤 원장하고 2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 원장이 계속 잔소리하고 뭐 땡땡이 친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학부모랑 소통에 관여하고, 뭐 퀴즈노트에서는 전송 전에 뭐 토시 하나까지 다 검토를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원장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2달 동안 쌓이고 억압받다 보니까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진단을 받았고, 이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인정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정신질환을 산재로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예, 강지민 선생님 그 질문 주셨는데 다 끝나고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겠어요? 이 앞에 사례인가요? 이건가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예, 이제 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들다거나 그랬을 때,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나 그런 사례에서 힘들 때 일단 그만두시라는 거는 그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프거나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고요. 산재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직서 낸 다음에도 산업재해 신청하고 인정받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뒀다라고 신청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원비를 처음으로 낸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낸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산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사직한 다음에 라고 신청 못하는 게 아니고, 처음 병원을 갔을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정신질환으로 내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더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휴업급여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례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이제 육아휴직하고서 복직한 보육교사가 동료 보육교사들이랑 원장한테서 따돌림을 받은 경우 사례예요. 그냥 그 있는 사례에 다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질병판정위원회,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가 어떤 당이냐면 뭐 정직과 다름없는 무급휴직도 받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학부모 질책이랑 비난도 받고, 거의 CCTV 감시당하고, 당직 순서 막 맘대로 변경하는데 이 사람만 따돌림 당하고, 거기다가 대놓고 이기적인 교사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이 보육교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정신과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산재 신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요? 이건 나의 과실과 내가 고의가 없다면 나의 과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일하다가 아프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 질판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판정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비록 원아들에 대한 보육 태도 및 동료와의 관계에 일부 문제가 있고 징계가 정당하더라도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것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분의 아픈 거는 이분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정신과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과실 책임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사례이기도 하죠. 이런 사례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일을 내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아프면은 일단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뭘 말씀드렸냐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렸고,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업무상 사고 말씀드렸고,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 등 질환 말씀드렸고, 심혈관계 질환도 하나 말씀드렸고, 정신질환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이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정말 짧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산재 신청하실 때 어려우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노무사나 변호사 부르셔야 되는 건데, 쉬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면은 이 양식에 있는 대로 쭉 해주거든요. 저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들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산업재해 신청하는 신청서예요.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적혀 있거든요. 산재 신청서라고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양급여 신청서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 요양급여가 산업재해의 가장 주된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뭐 이름 적고 주민등록 적고 쭉 적어야 돼요. 재해 발생 일시 적고 그래야 되는데, 이 뒤에 이게 있습니다. 재해 경위를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뭐 육하원칙에 따라가 쭉 적어야 되는데, 정말 적기 힘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근로감독관의 산재과 담당 조사관이 꼼꼼하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될 거는 날짜에 따라 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 쭉 적고, 마지막에 무슨 질병이다 라고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보상이랑 같이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네, 이중 보상이 안 돼요. 즉, 이 보상금을 받았으면은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그만큼의 그 금원은 이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한 이후에 배상금 등을 받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산재 신청할 때 이 소견서 등을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그 병원 가면은 원무과에서 다 적어줍니다. 예, 소견서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질병 코드나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원무과에 적어달라, 원무과에 적어주고요. 근데 여기 밑에서 이제 취업 치료 가능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양급여도 있고 휴업급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휴업급여는 취업 가능한 휴업기간과 취업 불가능한 휴업기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취업 가능한 휴업기간에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안 줘요. 휴업급여는 생계비 70%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를 의사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진단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 가능한 휴업기간에는 휴업급여 안 나오고요. 취업 불가능한 휴업기간에 휴업급여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양급여 신청하면서 뭐 요양 예상기간, 이거 병원에서 보통 적어주고요. 밑에 적혀져 있는 게 취업치료 가능과 취업치료 불가능인데, 이거는 보통 병원에 가지고 가면 향후 몇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에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 어떤 진단을 받으실 때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도 해달라고 병원에다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 폐질환을 겪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취업 가능인지 취업 불가인지 정확히 판단이 처음에 안 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추적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뭐 진료 뭐 6개월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한 1년 있다가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이거는 취업 치료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취업 치료 가능에 체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셨는데도요. 예, 진짜 억울한 사례죠, 이런 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은 요양비 등 보험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산재로 인정받은 그 다음에서야 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는 요양급여 신청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용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가지고 요양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아래 보면은 뭐 요양비가 영수증 해야 된다 적혀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가지고 산재를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은 다음에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 게 이 산재보험의 전체적인 틀이고요. 요양비 청구서를 낼 때 휴업급여 청구서도 같이 낼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시는 노무사나 변호사나 아니면은 보육지부에다가 보육지부 혹은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일 안 다치면 내 책임 아니고요. 아프면은 산재 신청해 보셔야 되고요. 일 못한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나 월급 70%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프면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프면 일단 쉬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한 명 보육지부장님이 그 실제
보육교사들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동안 댓글 남겨주셔도 마친 다음에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육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노조 보육지부장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고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근무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보육지부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이제 보육교사들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간단히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부는 잠시만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아, 네. 네, 괜찮았어요. 어떤 걸로 넘겨야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육지부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즉 보육교사나 조리사, 영양사, 또 간호사, 운전기사님, 또 대체교사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요. 어린이집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면 다양한 편견들이 있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나 교사단체 같은 게 있는데 왜 하필 또 강성이 노조인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항상 투쟁을 외치면서 파업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보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파업이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집회를 하더라도 보육교사라는 예쁜 머리띠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란 풍선 같은 거를 들고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보육노동자 한마당이나 아니면 돌봄노동자 행진이라고 해서 학부모들과 아이들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통해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리고 또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린이집에 정말 취업하기 어렵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아마 제가 1순위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경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국의 많은 조합원들 선생님들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원장님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노동조합 가입 사실은 선생님이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원장들이 내가 확인하면 알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절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노조에서도 알려줄 수도 없고 저희 쪽에서도 같은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 없이는 저희가 가입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어린이집에서 제가 조합원인지 몰랐다가 페이백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장들은 이제 한호총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유독 보육교사들이 모이는 노동조합은 불편해할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장 모임과 또 보육교사 모임의 차이점 때문이기도 해요. 똑같이 단체로 모여 있지만 단체 행동권을 똑같이 행사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는 노동조합뿐입니다. 왜냐하면 노조법이 있기 때문에 노조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노동조합을 가장 불편해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기에는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뭐 떼쓰고 또 파업하고 집단으로 행동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다. 근데 그 반면에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들은 교사들을 위하고 또 영유아들을 위하는 단체이다라고 말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나와 같이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집회하는 장소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저도 2016년도에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보육료 인상을 해달라고 어린이집에서 2명씩 교사들을 착출을 해서 원장님들이 차를 대절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보육료를 인상해달라. 그리고 원장님이 하는 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육료가 인상이 되어야만 선생님들한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환경이 나은 보육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착출돼서 다 가셨죠. 여기 보시면은 울산 민간 어린이집 휴업 없이 일부 교사만 휴가. 휴가는 내가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휴가도 강제로 사용을 하게 해서 동원을 시켰죠.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집회에 다녀오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하루를 쉬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원장인데 그날은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무시한 채 통합보육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아넣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희생하는 또 이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는 선생님들이 부당하다는 말을 못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또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해서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하였고 또 연합회의 기능 중에는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집회 참석했는데 보육료는 올랐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원장들만 가득한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보육지부가 나서서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보육 현장의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가장 큰 거는 보육교사에게 희생과 봉사, 또 책임감과 순종을 강요하는 어린이집의 잘못된 문화가 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원장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생, 봉사. 우리는 서비스 직업이다. 서비스 정신을 강요하고 또 순종적인 게 보육교사의 미덕인 양. 이게 덕목이다라고 주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를 갖는 노동자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열정페이로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원장 역할의 부재입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감정노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또 폭언, 폭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감정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은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를 분리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보육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보육교사에게 오히려 차별을 하고 또는 이제 학부모에게 사과까지 시키죠. 원장의 지시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이걸 빌미로 보육교사를 더 괴롭히고 또 나아가서는 아동학대 혐의까지 씌워서 결국 보육교사들을 이제 해고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해고를 거부하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또 동료 교사들을 부추겨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괴롭힘에 결국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한 게 보육 현장의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뭐 새로운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노동력에 착취하고 또 괴롭히는 원장들에게 더 이상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누군가는 행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멈추게 하려면 바로 노동조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 많은 선생님들이 또 원장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투쟁 외치면서 강하게 뭐 집단으로 뭔가를 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시면 저희들은 어린이집 갑질건전 보육교사 119 밴드 많이 아시죠? 그 밴드를 개설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또 전화나 대면 이렇게 줌을 통한 단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노동법 설명회나 인권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언론 보도나 뭐 성명서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를 틈타서 페이백을 좀 하던 어린이집은 집단 신고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급여를 일부 돌려받았고 또 이런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복지부, 지자체 면담을 통해서 페이백이 이제 불법임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원장들 사이에서도 페이백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서 실제로 제도를 만들어내는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한데요. 보육지부는 복지부 지자체 면담 그리고 뭐 교사대표 조직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있고요. 보육 중장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임금차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또 복지부에서 주관한 민간가정 임금 TF에도 참여를 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하루가 모자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도 못 받고 또 경력도 인정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에 복지부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복지부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해 2021년 보육사 반의 책자에 근로계약 체결 시 3일절을 포함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를 규정을 바꾸게 되는 일도 저희 보육지부에서 해낸 성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리고 또 이렇게 결과로 얻어내는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보육지부는 또 원장과 1대1 대응 또 뭐 행사를 통해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복지부와 지자체 또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꾸준한 소통과 회의를 참석하면서 보육지부가 이제 보육교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제 입지를 다지고 또 나아가서 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맨날 저희가 파업만 하고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보육지부에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 똑같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집회를 해도 아기자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 형식의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육지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성과는 저희 보육지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나서서 했다라는 것보다 보육지부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오늘 힘들게 일을 마치고 오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소중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중이 싫으면 절 떠나야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육 현장은 영원히 바뀌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고 또 그 용기를 발판 삼아서 저희 보육지부가 내디딘 이 첫발이 또 조금씩 서서히 보육 현장을 바꾸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지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용기를 내주셔서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함께 보육 현장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번. 예,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보육지부가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